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49권째 책으로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며 또 내 몸의 신체 변화에 대해 적응하며 스스로 유연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전쟁에 비유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쉽게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라스무센 뇌염이라는 희귀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뇌의 반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남아있는 반쪽의 뇌는 없어진 반쪽의 뇌 기능까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몸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이롭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수녀원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수녀들은 3분의 1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도 인지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경망이 물리적으로는 퇴화했는데도 기능은 저하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수녀들은 죽는 그날까지 각자 맡은 일이 있고 토론도 하며 서로 교류하면서 활발한 뇌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1장 섬세한 분홍색 지휘자. 우리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전히 프로그램된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스스로를 형성해 나간다. 자라는 동안 우리는 뇌의 회로를 끊임없이 바꿔가며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고 기회를 이용하고 사회 구조를 이해한다. 이 책은 우리 뇌가 끊임없이 회로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과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보여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우리 이야기의 빛을 밝혀줄 것이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발견한 모든 것 중에 복잡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뇌와 겨룰 만한 것은 없다. 인간의 뇌는 뉴런이 860억 개, 뉴런들 사이의 연결점은 모두 합해서 200조 개쯤 된다. 뇌의 방구 하나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6살 어린이 매슈는 처음에는 몸을 제어하지 못해서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매일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3달 받고 나서는 그의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로 돌아왔고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고 걸을 때 다리를 살짝 절지만 다른 면에서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의 뇌에 반구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짐작도 못한다. 매슈의 남아있는 뇌는 역동적으로 회로를 재편해서 사라진 기능을 맡았다. 그의 신경계가 스스로 청사진을 바꿔 반쪽짜리 뇌로도 삶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게 했다. 2장 덧셈뿐인 세계.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초안이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에 걸쳐 완성되었을 때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인간의 유전자가 고작해야 2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뇌와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할 때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물학자들이 가정했기 때문이다. 2만 개밖에 되지 않는 유전자의 설계도에서 86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뇌가 만들어진 것은 게놈의 영리한 전략이다. 불완전하게 만든 뒤
세상 경험으로 다듬어지게 하라는 전략. 따라서 갓 태어난 인간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미완성 상태이며 반드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도박이기도 하다. 2005년 7월에 발견된 7살 데니얼은 그동안 작은 벽장 안에 갇혀 자랐고 인간적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던 아이는 극도의 사회적 결핍 때문에 뇌가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탈선한 상태로 음식을 씹지도 못했고 화장실을 사용할 줄 몰랐으며 고갯짓으로 그렇다와 아니다를 표현하지도 못했다. 의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데니얼의 예후는 좋지 않아 집중 발구, 요양원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이다. 3장 내면은 외면의 거울. 1951년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의 신체 지도인 작은 사람을 뜻하는 호문클루스. 그 당시에는 신체 지도가 유전자 속에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추측하였으나 1981년에 시행된 원숭이 실험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시키고 10년 후 뇌를 들여다본 연구팀은 뇌의 신체 지도가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몸에서 활발하게 입력되는 자극에 따라 뇌의 신체 지도가 유연하게 바뀐다는 것. 몸이 변하면 호문클루스도 따라서 변한다. 허레이시오 넬슨경처럼 팔이 절단되면 피질의 이윤 영역들이 팔을 담당하던 영역으로 움직여 차지해버린다. 뇌가 신체 지도를 갖게 되는 것은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다스리는 간단한 규칙 때문이다. 서로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어두운 두개골 속에서 이렇게 신체 지도가 만들어진다. 청각장애인의 청각피질은 시각을 비롯한 다른 임무에 사용된다. 넬슨경이 팔을 잃으면서 피질에서 팔을 담당하던 부위가 이윤 영역들에 점령당했듯이 청각, 후각, 미각 등 모든 종류의 상실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뇌의 신체 지도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장 잘 대변하는 방향으로 항상 변한다. 꿈을 꾸는 중에 뇌관에서 활동의 파동이 시작되어 후드 피질에서 끝난다.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오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주입하는 일이 필요해졌다고 본다. 시각 시스템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시각 피질이 쉬기 때문에 이윤 영역들에게 점령당할 위험이 있어서 꿈이라는 매개체로 활동하여 침범을 막는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다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입력자료 이용하기. 인공와우 수술. 인공와우는 뇌에 직접 이식된 미니 컴퓨터로 바카스의 소리를 수신한 뒤 자그마한 전극을 통해 그 정보를 청각신경에 전달한다. 청각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외국어처럼 해석하는 방법을 몇 달 동안 배워야 한다. 인공와우는 1982년부터 상용화되어 지금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다. 인공와우의 소프트웨어는 해킹하는 것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리의 해상도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생체공학적 망막칩 이식 수술. 2004년에 처음 수술이 시행됐다. 전극이 격자 모양으로 분포한 자그마한 장치인 망막칩은 눈 안쪽의 망막에 설치된다.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가 무선으로 칩에 신호를 쏴주면
전극이 아직 살아있는 망막세포에 조금씩 전기를 흘려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신호는 시신경까지 달려간다. 처음엔 사물이 화소로 처리된 간단한 격자판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뇌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사람의 얼굴을 세세히 식별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아볼 수는 있다.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인지 뇌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무엇이든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낼 뿐이다. 이 덕분에 뇌는 대단히 효율적인 기계가 된다. 그냥 새로운 주변 장치를 하나 만들기만 하면 새로운 감각을 구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뇌의 작동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어머니 자연이 여러 종류의 정보 입력 채널들을 손봐서 세상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폴 바흐 이리타는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의 삼각대에는 카메라를 설치, 의자 등받이에는 가로 세로 각각 20칸씩의 격자 안에 400개의 테플론 테이프를 붙인 슬레노이드 기계를 조작하여 카메라의 영상이 변환되어 시각장애인의 등을 찔러서 자극을 주는 실험을 했다. 시각장애인은 연습을 하여 물체는 물론 사람의 얼굴까지도 구분할 수 있었다. 바흐 이리타는 이 연구 결과를 촉각 이미지 투영에 의한 시각 대체라는 놀라운 제목의 논문으로 써서 네이처에 발표했다. 감각 대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바흐 이리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뇌는 피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눈에서 들어온 정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요약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솔레노이드 그리드, 엘렉트로프탈름, 브레인포트, 아이튠즈가 개발되었다. 네오센서리 조끼는 주위의 소리를 포착해서 피부에 부착된 진동 모터에 전달한다. 소리의 세계를 정말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뇌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회로를 재편한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고 유용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뇌는 그것을 감싸듯이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작용한다. 새로운 데이터가 사용자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고 그의 행동과 결합되어 있을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5장 더 좋은 몸을 갖는 법. 아기 때 우리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고 발가락을 깨물고 요람 난간을 붙잡고 자기 눈을 찌르고 몸을 뒤집는다. 이 모든 것이 몸의 제어법을 섬세하게 다듬으려는 노력이다. 뇌는 명령을 내보낸 뒤 세상에서 들어오는 피드백과 비교해보고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터득한다. 팔이 없는 공사 매 스트추먼과 앞다리가 없는 탓에 두 다리로 걸을 수밖에 없는 개는 뇌가 특정한 형태의 신체에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몸을 성공적으로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기는 입 모양과 호흡을 조절해 말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다. 유전자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옹알이를 통해 배운다. 뇌가 운동 옹알이를 통해 몸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도 똑같다. 피츠버그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스워츠는 2011년에 연구팀과 함께 거의 진짜 팔만큼 섬세하고 유연한 로봇팔을 만들었다. 척수 손해 변성증이라는 병 때문에 몸이 마비된 상태인
젠 쇼이어만이라는 여성이 인공팔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뇌기계 인터페이스로 그녀는 로봇팔을 조종할 수 있다. 훌륭한 로봇팔을 만드는 것은 연구팀의 과제지만 그 팔을 작동하는 일을 대부분 감당하는 것은 사용자의 뇌다. 아바타 로봇공학이라는 신흥 분야 덕분에 멀리서 로봇을 조종하며 로봇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로봇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일이 가능해졌다. 지진, 테러, 화재 등이 진압된 뒤 현장으로 파견되는 로봇인 재난구조 아바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뇌의 유연성과 가상현실 설계 분야에서 발전하는 창의력을 결합시켜 우리는 가상세계의 자기 모습이 더 이상 원래 타고난 몸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진화의 속도를 억겁의 세월에서 몇 시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우리는 타고난 신체보다 더 성능이 좋고 내구성도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생물공학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생물공학은 앞으로 점차 일상이 될 것이다. 우리 중손주들은 팔이 절단되더라도 인공팔을 몸에 장착할 것이고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도 생각으로 조정하는 외골격 수트를 입고 춤을 출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신체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우주 저 너머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6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뇌가 스스로를 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에 시간을 쏟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내가 조류학자를 새로운 작업으로 결정한다면 설사 그전에는 새에 대해 다소 조잡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해도 곧 다양한 새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배우는데 뇌의 신경 자원이 많이 할애될 것이다. 뇌의 신경회로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반영된다. 우리가 자꾸만 반복하는 일이 뇌의 구조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점자 읽는 법을 배우고 나면 집게손가락의 촉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커질 것이다. 어른이 된 뒤 저글링을 배운다면 뇌의 시각 영역이 커진다. 뇌에는 그냥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그 뇌의 주인이 경험하는 바깥 세상이 더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반복적인 연습이나 노출이 뇌의 회로 형성에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능력을 얻고야 말겠다는, 하고야 말겠다는 욕망이다. 여기에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뇌는 우리가 시간을 쏟는 일이 보상이나 목표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 일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한다. 7장 사랑은 왜 이별의 순간에야 자신의 깊이를 깨닫는가? 뇌는 뉴런의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아끼려 하므로 최대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신경망을 재편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만약 예측할 수 있거나 부분적인 추측이라도 가능한 패턴 정보가 들어오면 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아예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하나의 구조를 만든다. 그래야 그 정보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신경계가 조용하다는 것은 기대치에 어긋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 즉 바깥 세상이 대략 예측대로 굴러간다는 뜻이다. 뇌의 예측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부가 된다. 비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렇다. 그 사람이 우리의 내적인 모델에 흡수된다는 뜻이다. 뇌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예측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한다. 그런데 애인과 헤어지거나 친구 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항상성이 크게 깨진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항상 사랑은 이별의 순간에야 자신의 깊이를 깨닫는다.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기계다. 끊임없이 자기 조정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뇌는 세상의 형상을 모델로 구축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을 조정해서 예측의 성능을 높인다. 그래야 뜻밖의 일에 최대한 민감해질 수 있다. 8장 변화의 가장자리에서 균형 잡기. 질병, 수술, 뇌손상 등으로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뇌 조직은 회로들을 새로 연결해서 여느 때처럼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역동적인 회로 재편은 뇌중풍으로 뇌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희망이 된다. 뇌의 붓기가 빠진 뒤부터 뇌의 진짜 작업이 시작된다. 여러 달 또는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 피질 재편이 발생하며 때로는 손실된 기능이 회복되기도 한다. 언어 능력을 잃은 환자에게서 이런 회복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대다수 사람의 뇌에서 언어는 좌반구 소관이기 때문에 좌반구에 뇌중풍이 발생하면 말을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언어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좌반구의 죽은 조직이 치유되어서가 아니라 언어 기능이 우반구로 옮겨간 덕분이다. 세포의 죽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때 세포는 조금 너절한 죽음을 맞는다.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이 새어나가 인근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괴사라 부른다. 세포의 죽음 두 번째 방법은 아포프토시스, 즉 깔끔한 자살이다. 세포는 단호히 일을 접고 볼일을 마친 뒤 스스로를 소모한다. 이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계를 조각하는 데 쓰이는 엔진이다. 물갈퀴가 있던 태아의 손은 세포를 깎아내는 과정을 통해 손가락이 뚜렷이 구분되는 손으로 발전한다. 9장 나이 든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치기가 더 어려운 이유. 언어 습득, 시각인식, 사회적인 상호작용, 정상적인 걸음걸이, 정상적인 신경 발달 등은 유년기 초기 몇 년 동안에만 성취할 수 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뇌가 가장 유용한 신경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신호가 입력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년기의 일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년기에 얻은 습관은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라고 말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은 뒤에도 내가 유연한가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길은 없다. 뇌의 어떤 영역을 지칭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각 영역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감소 속도가 다르다. 여러분의 뇌가 아이의 것처럼 다시 유연해지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일까?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뇌가 매력적이기는 해도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우리는 유연성을 잃는 대신 전문성을 얻는다. 우리가 힘들게 구축한 갖가지 연상의 연결망이 100% 옳지도 않고 심지어 내적인 일관성조차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합쳐져서 인생 경험, 노하우,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완전한 유연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기처럼 무력해진다. 10장 기억하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닌 기억의 총합이 바로 우리이다. 평생에 걸친 학습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일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야 한다. 평생 동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학습하고 기억해야 한다. 뇌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유형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갖추고 세상에 태어난다. 중요한 경험은 기억이 되는데 두려움이나 즐거움처럼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와 연결된 경험이 특히 그렇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뇌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망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뇌는 기억을 항상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 더 오랫동안 보관한다.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는 데는 해마가 필요하지만 그곳에 기억이 영구히 저장되지는 않는다. 기억은 피질의 여러 부분으로 옮겨가서 저장된다. 기억이 피질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해마가 피질을 향해 패턴을 자꾸 알려줘야 한다. 일단 피질의 자리를 잡은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성을 얻는다. 우리 기억의 풍요로움은 오랜 세월에 걸친 생물학적 변화에서 나온다. 옛 정보 위에 새로운 정보가 구축되어 과거의 경험이 내미는 구속 안에 스스로를 맞춘다. 많은 의대생이 새로운 사실을 배우면 기존의 지식 중 하나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다행히도 기억의 용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된다. 11장 늑대와 화성 탐사 로봇. 늑대는 덫에 한쪽 다리가 걸렸을 때 스스로 그 다리를 물어뜯어 끊어버린 뒤 절룩거리며 이동한다. 늑대의 뇌는 달라진 신체 형태에 적응한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늑대의 보상 시스템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늑대에게는 먹이, 거처, 같은 무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뇌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2004년에 화성에 도착한 탐사 로봇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에 흙에 발이 묶여 앞바퀴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필 그 위치상 로봇의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향할 수 없어서 동력을 잃었고 겨울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손상까지 입었다. 2010년 3월 22일 탐사 로봇은 지구로 마지막 신호를 쏘아 보낸 뒤 쓰러졌다. 탐사 로봇과 늑대 사이의 차이는 그냥 정보와 목적을 지닌 정보의 차이에 있다. 늑대는 목적을 위해 거래를 하고 그 결과 뇌는 주변 환경과 내 다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유용한 행동을 지시한다. 로봇이 손상을 입은 뒤에도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미리 정해진 회로보다 더 나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12장. 오래전 잃어버린 외치의 사랑을 찾아서. 생후 배선의 중요 특징을 7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세상을 반영한다. 뇌는 입력되는 정보에 스스로를 맞춘다. 두 번째, 입력 자료를 이용한다. 뇌는 흘러들어 오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이용한다. 세 번째, 몸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뇌는 어떤 신체의 형태든 통제하는 법을 터득한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다. 뇌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원을 분배한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정보를 고정한다. 입력 자료에 따라 뇌의 부위별로 유연성의 차이가 난다. 여섯 번째, 경쟁 아니면 죽음이다. 가소성은 생존을 건 투쟁에서 생겨난다. 마지막 7번째, 데이터를 향해 움직인다. 뇌는 내면의 세상의 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에 따른 예측이 어긋날 때마다 자신을 조정한다. 생후 배선은 기억, 유연한 지성, 문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책략이다. 생후 배선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서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조금 누그러뜨려주는 메커니즘이다. 생후 배선 덕분에 뇌는 모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예측하지 않아도 수백억 개나 되는 변수를 그때그때 조정해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대체로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모든 것, 즉 주변 환경, 경험, 친구, 적, 문화, 신념, 시대 등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든가 그녀는 생각이 독립적이라는 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길은 없다.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념, 신조, 포부는 모두 속속들이 그렇게 형성된다.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생후 배선 덕분에 우리는 각자 세계가 된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